결혼 5년 차.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아이 셋을 우리 집 현관 앞에 던져두고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 그토록 다정하고 세심하다던 내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키울 능력 되잖아. 능력이라고? 남편의 월급은 3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강남의 복층 아파트, 그 계약금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가 모는 포르쉐, 내 선물이었다.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조차 내 카드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아끼던 샤넬 슈트를 입고 기내용 캐리어를 끈 채 현관 앞에서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안방 드레스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윤서아는 거울 앞에 서서 벨벳 선반에 걸린 에르메스 스카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작년 취리히 공항 매장에서 산 클래식한 오렌지색 캐시미어 스카프였다. 3억 유로 규모의 인수합병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직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스카프를 지나 맞은편 벽에 걸린 은색 액자로 향했다. 사진 속 여자는 회백색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스위스의 푸른 하늘과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펼쳐져 있었다. 스위스 본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인사총괄이사가 직접 건물 전체를 안내하며 그녀를 소개할 때 썼던 직함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 투자 부사장이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윤서아는 옷장에서 재단이 깔끔한 감색 재킷을 꺼내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32. 차가운 눈매와 자로 잰 듯 반듯한 턱선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만족스런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킷을 걸치고 드레스룸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게임 효과음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는 현관에서 구두를 갈아 신으며 곁눈질로 거실을 훑었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게임 패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감자칩 봉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남편 한정우는 가죽 소파에 파묻혀 팔걸이에 두 다리를 걸친 채 텔레비전 화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어제 입었던 구겨진 티셔츠 차림에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올라와 있었다. 정우 씨, 나 출근해. 응.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윤서아가 허리를 숙여 구두끈을 묶을 때 신발장 구석에 던져진 사원증이 눈에 들어왔다. 커피 자국이 묻고 모서리가 다른 플라스틱 카드에는 중소기업의 로고와 함께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문을 열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밟는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런던 지사에서 온 회의 초대장이었다.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릴 인수합병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상대 측 최고 재무책임자가 그녀의 참석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확인 버튼을 누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오후 3시 45분 윤서아는 뉴욕 팀과의 화상회의를 예상보다 일찍 마치고 결제 서류 몇 건을 검토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한정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용은 딱 2글자. 들어와.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장을 하지 않았다. 40분 후 그녀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지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해바라기 씨 껍질 냄새와 튀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거실에는 4명의 불청객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그녀가 평소 앉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미세 캐시미어 러그 위에 발을 턱하니 올린 채 손에 한 줌 쥐고 있던 해바라기 씨를 맹렬히 까먹고 있었다.
껍질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소파 쿠션과 러그 위로 흩날렸고 개 중에는 테이블 밑으로 굴러들어간 것도 있었다. 아이 셋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큰아이. 남자애는 그녀가 작년에 덴마크에서 사온 등나무 흔들의자에 올라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흔들어대고 있었다. 5살배기 여자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책장에 꽂혀있던 양장본 화집을 죄다 꺼내 바닥에 펼쳐놓고 있었다. 3살쯤 된 막내는 기저귀 바람으로 소파 쿠션을 끌어안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 베란다 문가에 서있던 한정우는 그녀가 들어오자 짐짓 찔리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그 빈둥거리는 태도로 돌아왔다. 서아 왔니?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들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반가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투였다. 잘 왔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윤서아는 현관에 멈춰 섰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난장판이 된 거실을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손에 머물렀다. 곱게 관리된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지난달 한정우가 자기 카드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을 때 봤던 네일숍 영수증 38만 원짜리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라곤 조금도 섞이지 않은 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내려놓고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자잘한 부스러기들이 소파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정민이가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더구나. 2년 동안. 며느리도 남편 뒷바라지하러 따라가기로 했고 그녀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 셋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어린 것들을 너희 집에 좀 맡겨야겠다. 어차피 서아 너도 매일 집에 있지 않니? 매일 집에 있다라. 그 네 글자에 윤서아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이번 달에만 홍콩을 3번, 싱가포르를 2번 다녀왔다. 국경 간 투자 규제 문제를 막 해결했고 다음 주에는 제네바 이사회와 최종 협상을 하러 가야 했다. 지난달 그녀의 비행 마일리지는 2만 킬로미터를 넘었고 서명한 서류만 쌓아도 성인 허리춤까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매일 집에 노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저 다음 주에 제네바 인수합병 회의가 있어서 스위스에 2주 정도 가 있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다. 마치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도 들은 표정이었다. 무슨 회의를 거기까지 가서 하니? 화상으로 하면 되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사람 안 가도 일 다 보더라. 정민이 일은 미룰 수가 없어. 걔는 미국 가는 거야, 미국. 알기나 하니. 그녀는 미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강조했다. 마치 미국 연수는 가문의 영광이고 제네바의 다국적 인수합병은 속국장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윤서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남편, 베란다 문틀에 기대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일말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스운 기대였다. 어쩌면 그가 입을 열지도 모른다. 엄마, 서아 일 때문에 바빠서 애 색 보는 건 무리야 라고 말해줄지도 모른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한정우는 아내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2초도 채 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픽 웃었다. 그 특유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책임한 웃음이었다. 엄마 말이 맞아. 그가 다가와 윤서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서아 당신은 재택근무라 시간 자유롭잖아. 애 색 보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그치? 윤서아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텔레비전으로, 테이블로, 바닥으로, 그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모든 곳으로 도망다녔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 날카로운 통증 덕분에 머릿속이 오히려 투명해졌다. 알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하죠?
그녀가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작 그럴 것이지. 서재의 조명은 은은했다. 거실에 그 기름진 공기가 차단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윤서아는 가죽 회전 의자에 앉아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자 그녀는 바탕화면 구석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폴더 하나를 클릭했다. 폴더의 이름은 덱시트 플랜.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하위 폴더가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서, 자산명세서, 법률 자문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보험 증권 각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의 생성 날짜는 2년 전이었다. 2년. 그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스캔이라는 PDF 파일을 열었다. 소유자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서아. 경기도 일산에 있는 50평형 고층 아파트. 계약 당시 한정우는 공동명의를 제안했었다. 그녀는 거절했다. 혼전 자산은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였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며칠 동안 꽁해 있었다. 그때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인가 싶어 3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며 달래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결혼 생활 중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 문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파일들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5년의 결혼 생활, 5년의 장보.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윤서아가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은 오후보다 한층 더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3살배기 조카는 어디서 찾았는지 그녀의 립스틱을 꺼내 얼굴에 고양이처럼 칠해놓고 있었다. 지난달 파리에서 산 한정판 립스틱이었다. 아직 뚜껑도 안 딴 새것이었다. 5살 조카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실크 식탁 매트를 갈기갈기 찢어 엮으며 놀고 있었고 8살짜리는 냉장고를 뒤져 치즈 스틱을 입에 문 채 소파 등받이 위를 뛰어다녔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차와 깎은 과일을 즐기고 있었다. 어제 윤서아가 사온 수입과일 중 가장 좋은 딸기만 골라 먹은 게 분명했다. 서아 너 저녁 안 하고 뭐 하니? 애들 배고프다는데. 윤서아는 부엌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주방은 저쪽이에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양념은 찬장에 있고 냉장고에 재료 다 있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가 밥할 줄이나 아니? 늙어서 이제 기름 냄새 맡으면 속 안 좋다. 정우도 집안일 하나도 못해.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이 집에서 손놀림 할 줄 아는 건 너 하나뿐 아니냐? 한정우가 안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여전히 그 칠칠치 못한 모습이었다. 서아, 그냥 배달시킬까? 치킨 어때? 배달 음식 애들 몸에 안 좋다 이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집밥 먹여야지. 서아 너 숙모가 돼서 조카들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윤서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녀가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니었다. 취리히에서 MBA 과정을 밟을 때 3년 동안 혼자 살며 요리 실력은 꽤 늘었다. 하지만 그때의 요리는 즐거움이었다. 바쁜 하루를 마친 후의 휴식이었다. 지금 이 순간 요리는 의무이자 착취가 되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채소를 씻고 썰고 재료를 준비했다. 후드가 윙윙 돌아가고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났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시동생 한정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민이가 이번에 하버드 연계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야. 하버드. 회사에서 딱 1명 뽑힌 거란다. 그 집며느리는 센스 있게 따라가서 내조한다는데 누구는?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 담긴 비난은 명백했다. 윤서아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아이가 없었다.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것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커리어가 정점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산부인과와 조리원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아이 없음은 그녀의 원죄였다. 애도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남의 집에라도 좀 봐주면서 덕을 쌓아야지. 그러다 보면 삼신할매가 불쌍해서 점지해 줄지 누가 아니? 윤서아의 손에 들린 뒤집개가 잠시 허공에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팬 위에 채소를 3개 볶았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가가 시큰거렸다. 아니, 연기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윤서아는 갈비찜, 마늘 브로콜리 볶음, 계란말이, 나물 무침, 그리고 두부찌개를 내왔다. 밥을 퍼서 모두에게 돌리고 그녀는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입맛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너무 달다. 그러고는 브로콜리를 집어들더니 고개를 저었다. 마늘을 덜 넣었네. 밍밍해. 윤서아는 갈비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간은 완벽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레시피 그대로였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넘겼다. 새 아이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밥을 먹어치웠다. 큰아이는 갈비뼈를 식탁보 위에 뱉어냈고 둘째는 밥알을 사방에 흘렸다. 막내는 기어이 국그릇을 엎었다. 따뜻한 국물이 식탁을 타고 흘러내렸다. 최악인 건 그 국물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그녀의 가방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파리에서 샀던 오렌지색 고야드 아르투아 101화로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다. 평소 애지중지하며 쓸 때마다 닦아서 보관하던 것이었다. 지금 그 가방 위로 거무튀튀한 국물 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어머, 시어머니가 흘긋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가방 그거 뭐 별거라고. 닦으면 그만이지. 애가 뭘 알겠니? 쯧쯧. 윤서아는 말없이 일어나 가방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닦아냈다. 등 뒤에서 한정우는 조용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가방을 닦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춤을 췄다. 이 집 9년 전 매입가 4억 원을 그녀가 첫 번째 인수합병 보너스를 받았을 때 샀다. 차 3년 전 교체. 8천만 원 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전액 그녀의 통장에서 지출. 이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모두 출처가 명확했다. 그리고 한정우의 그놈의 투자라 쓰고 주식 도박이라 읽는 그것. 3년 전부터 시작해 날려먹은 돈이 거의 1억 원이다. 그 구멍을 누가 메꿨나? 그도 알고 나도 안다. 작년 시어머니 심장 스텐트 시술. 서울대병원 특실, 최고급 스텐트, 재활 비용까지 합쳐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 한정우도 시어머니도 돈이 없다며 울상을 지을 때 서명한 건 윤서아였다. 이 집안에 값나가는 모든 것에는 그녀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반면 이 집안의 값어치 없는 인정과 의무는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얹어 있었다. 물기를 닦아낸 가방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고 한정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리에 앉아 밥그릇에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비웠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남자를 보았다. 결혼 5년 차 남편. 멍청한 예능 영상을 보며 실실 웃고 있는 남자. 그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매일 새벽 2시까지 시차를 넘나들며 이메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지난주 싱가포르 협상 때 위경련을 참으며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그녀의 월급이 자신의 20배이고 연말 보너스가 자신의 연봉 5배라는 사실을. 그는 그저 그녀가 매일 집에 있는 사람인 줄만 안다. 윤서아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드러누워 배부르니 졸리네 라고 중얼거렸다. 한정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다시 켰다. 아이들은 손님방에 몰아넣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설거지를 끝내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쓰레기를 내다버린 뒤 거실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었다. 윤서아는 조용히 그녀 곁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모든 장부를 명확히 해야 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언젠가 깔끔하게 떠나기 위한 준비였다. 새벽 2시, 윤서아는 컴퓨터를 끄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은 캄캄했다. 시어머니는 언제 들어가는지 손님 방으로 사라져 있었다.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들어갔다. 한정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고 게임 화면은 질시정지 상태였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한정우와는 팔 하나 닿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태평양만 한바다가 놓인 것 같았다. 그가 몸을 뒤척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윤서아는 천장을 응시했다. 눈이 뻑뻑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5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때 한정우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그는 다정했고 그녀의 직장 내 고민을 웃으며 들어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 경청하는 태도가 그녀에게 안식을 주었다.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다. 앞으론 내가 챙겨줄게. 그 말을 믿었다. 비바람을 함께 맞아줄 사람, 든든한 항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어땠나? 항구는 늪이었고 챙겨줌은 갈취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내일은 할 일이 많았다.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정확히 울렸다. 윤서아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화장하고 출근용 정장을 입었다. 손님방 앞을 지날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몇 초 뒤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고함이 뒤따랐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여행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젯밤 식구들이 잠든 사이 싸둔 것이었다. 28인치 캐리어에는 옷과 서류가, 기내용 가방에는 노트북과 중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여권은 재킷 안주머니에, 티켓은 오늘 오전 10시 취리희행이었다. 2주 전에 예매해 둔 것이었다. 손님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막내를 안고 나왔다.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표정도 그 못지않게 불그락푸르락했다. 이 녀석이 밤새 3번이나 깼어. 시어머니는 윤서아를 보자마자 불평을 쏟아냈다.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 서아 너 이리 와서 애 좀 달래봐라. 윤서아는 현관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우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6시 23분. 예약한 콜벤이 7시에 도착한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제가 달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윤서아는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너 어디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침 대바람부터 짐 가방 들고 유럽 본사에서 긴급 발령이 났어요. 윤서아는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 취리히로 갑니다. 연수기간 최소 6개월,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다. 마치 무트로 나온 물고기 같았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정우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눈은 덜 뜬 상태였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윤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가긴 어딜까? 집에 애가 셋인데 누가 보라고? 윤서아는 몸을 들어 그의 손을 피했다. 당신이랑 어머니가 보세요. 그녀가 툭 내뱉었다. 어차피 당신네 한씨 집안 핏줄이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난 남인데. 한정우의 안색이 변했다. 아내가 이런 말투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 윤서아는 허리를 숙여 서류 가방에서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아, 그리고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뒀어. 그녀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캐리어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지하 1층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비명과 한정우가 허둥지둥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봉투 안에는 서류 세 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A4 용지에는 이 아파트의 주소, 면적, 그리고 소유자 정보가 명확히 인쇄되어 있었다. 소유자 명의는 단 하나. 윤서아.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 원부. 차고에 있는 검은색 벤츠 E클래스. 구입부터 등록, 보험, 정비까지 모든 비용이 윤서아의 계좌에서 나갔다. 명의자 역시 당연히 그녀였다. 세 번째는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 결혼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5년치 기록이었다. 형광펜으로 굵직한 지출 내역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가전가구 8천만 원, 한정우 주식계좌 입금액 1억 1천만 원, 이순자 심장수술비 4,700만 원. 각 항목 옆에는 해당 이체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꼼꼼하게 붙어 있었다. 한정우는 거래 내역서를 쥔 손을 떨었다. 작년 주식으로 돈을 날렸을 때 윤서아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자기 계좌에서 돈을 보내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했다. 재작년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그녀는 두말 없이 수술 동의서와 병원비 청구서에 서명했다. 이 집을 살 때 그녀가 굳이 단독 명의를 고집해서 자신이 삐쳤던 일도 떠올랐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집 우리 거 아니야? 이순자가 등기부 등본을 낚아챘다. 낯선 이름 세 글자가 눈을 찔렀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꽥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쥐뿔도 없이 와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년이. 이 집도 분명 우리 정우 돈으로 산 걸 거야. 한정우는 침묵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의 계약금도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도 전부 윤서아의 통장에서 나갔다. 자기 월급은 카드값 맞기에도 급급했다. 하지만 지난 5년 그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이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환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편했으니까. 이제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이것도 기순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넘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수술비 이것도 걔 돈이었어? 한정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는? 이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돈은? 내가 매달 벌어오는 돈은 다 어디 갔어? 엄마, 나는 한정우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게임 아이템 사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주식에 넣어 휴지 조각 만들고.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어차피 구멍이 나면 윤서아가 다 메꿔줄 거라 믿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이순자가 외투를 획 집어들었다. 진짜 간 건지 쇼하는 건지 봐야겠어.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두고.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칸은 비어 있었다. 검은색 벤츠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이 그들을 비웃는 듯 했다. 이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뒤에야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그 여자가 정말로 갔다. 진짜로 가버린 것이다. 윤서아를 태운 콜베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제네바 협상 일정이 확정되었고 상대방 이사회 명단도 도착해 있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자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져 성냥갑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정우였다. 그녀는 화면에서 깜박이는 이름을 바라보았다. 벨소리가 20초, 30초, 1분 동안 울렸다. 그녀는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아,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딴 데 보낼게. 어딘지 말해. 내가 데리러 갈게. 서아. 윤서아.
그녀는 메시지를 모두 읽은 뒤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전 10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현창 너머로 서울의 윤곽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구름 아래로 사라졌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축배를 들 때는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미리 작성해 둔 파일을 불러왔다. 이혼 소장 초안이었다. 청구 원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공동재산 유용 및 탕진. 첨부 파일에는 한정우가 지난 5년간 그녀의 자금으로 주식을 하다 날린 내역,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 증거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비록 결과적으로 다 잃었지만 재산을 멋대로 유용한 행위 자체는 성립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런 경우 공시 송달에 의한 걸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증거가 명백하면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그깟 위자료는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깔끔한 절단,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마침표였다. 이제부터 그녀와 그 집구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증명서가 필요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순항고도에 진입했다. 윤서아는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엔터키를 눌렀다. 파일은 서울의 로펌으로 전송되었다. 그러고는 정말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돌아온 이순자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저 여우 같은 년. 저 재수 없는 년이. 결혼할 때 쥐뿔도 없이 와서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도망을 가? 한정우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쥔 채 윤서아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 아무리 걸어도 똑같은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뿐이었다. 손님 방에서는 아이 셋이 뒤엉켜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달래지 않았다. 한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멀쩡하던 일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어젯밤 잠들 때만 해도 윤서아는 평소처럼 그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침묵했으며 집안일을 마치고 묵묵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가 언제 짐을 쌌는지, 언제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지, 언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이별은 너무나도 간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철수 작전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너는 멍하니 뭐 하고 있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빨리 걔를 찾아낼 방법을 생각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도망갔다고 무책임한 년이라고. 엄마,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한정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범죄가 아니라고? 집이랑 차를 다 차지하고 날랐는데 범죄가 아니야? 그게 다 우리 집 물건인데. 엄마, 한정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거 다 서아가 산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아 돈이었다고. 이것 좀 봐. 그는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뭐가 말이 안 돼. 한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지난 5년 동안 이 집안에 들어온 돈은 1원 한 푼까지 다 서아가 번 거야? 내 월급.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서 서아한테 용돈 받았었어. 엄마 수술비, 이 집 계약금이랑 대출이자, 심지어 나 결혼할 때 예물반지 산 돈까지 전부 서아 카드로 긁은 거라고. 이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5년이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아들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믿었다. 며느리는 그저 아들 덕에 호강하는 한씨 집안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며느리를 쥐잡듯 잡고 부려먹고 모욕을 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진짜로 얹혀 살며 덕을 본 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 윤서아가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자 한정우의 생활은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건 신용카드였다. 편의점에 컵라면을 사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다. 그 카드는 윤서아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그녀가 떠나기 전 연동된 모든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졌지만 찾아낸 건 현금 37만 원이 전부였다. 37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 셋의 하루 분유값과 기저귀 값만 해도 5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는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은행으로 달려갔다. 이 아파트 주소와 신분증을 들고 희망을 품은 채 창고에 앉았다. 은행 직원은 예에 바르게 전산망을 조회하더니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고객님, 이 부동산은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정우는 창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윤서아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 옆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숫자 1분이 떠 있거나 아예 전송 실패 표시가 떴다. 완벽하게 차단당한 것이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보았지만 자신은 이미 팔로우가 끊겨 있었고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무리 찾아도 그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 와중에 아이 셋의 존재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3살배기 조카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어 악을 쓰며 울어댔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5살 조카는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렸고 매일 아침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가 쏟아져 나왔다. 8살짜리 조카가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다. 반항기가 시작된 건지 숙제는커녕 말대꾸만 꼬박꼬박 해댔다. 한정우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요리를 할 줄 모르니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켰다. 치킨, 피자, 컵라면이 돌고 돌았다. 주방에는 씻지 않은 배달 용기와 일회용 수저가 쌓여 쉰내를 풍겼다. 빨래는 할 줄 몰라 욕실 구석에 더러운 옷이 산처럼 쌓였고 결국 그는 욕실 문을 닫아버리고 외면했다. 가장 그를 미치게 하는 건 한밤중이었다. 아이 셋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릴 때면 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사흘 만에 2손 2발을 다 들었다. 이런 꼴로는 못 산다. 그녀는 짐을 싸면서 한정우에게 소리쳤다. 나는 시골집으로 내려갈란다. 저 애물단지들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한정우가 현관까지 쫓아나갔다. 엄마, 가시면 어떡해요? 저 혼자 애 셋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든 그건 내 사정이지. 이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누가 능력 없이 마누라 도망가게 만들래? 다 내 탓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순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한정우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주위에는 목청껏 울어대는 아이 셋, 발에 채는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찌꺼기, 그리고 지린내와 라면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2달째가 되자 더 큰 시련이 닥쳤다. 한정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실로 호출된 날 사장의 표정은 험악했다. 책상 위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정우야,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네, 한정우는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회사 최대 고객사, 그 스위스 투자그룹 알지? 사장이 통보서를 그에게 밀었다. 지난주에 갑자기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어. 내부 전략 수정이라는데 내가 뒷조사 좀 해보니까 진짜 이유는
사장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그룹 아시아 태평양 총괄 책임자가 너랑 좀 아는 사이라던데? 한정우의 전신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윤서아. 스위스 본사. 아시아 태평양. 그랬구나.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났다. 계약서상 그의 업무 과실로 인해 주요 고객을 잃었으므로 이는 중대 귀책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집으로 갈까? 그곳은 이미 집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도 깨끗한 옷도 온기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울어대는 아이 셋과 빚쟁이처럼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생활뿐이었다. 그는 빗속에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서아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공개된 대표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문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해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는지,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 가정이 그녀 없이 얼마나 비참한지 구구절절 써 내려갔다. 그는 2시간 동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눈물로 문장을 다듬었다.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누르고 가슴 졸이며 답장을 기다렸다. 3일 후 자동 응답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내신 분께 윤서아님은 현재 제네바 출장 중입니다. 귀하의 메일은 비서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긴급한 용무는 아래 담당 보좌관에게 연락 바랍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누구나 받는 자동 응답 메일이었다. 한정우는 그 건조한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윤서아가 아무리 바빠도 그의 메시지에는 칼같이 답장을 보냈었다. 그가 뜬금없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도 그녀는 정성껏 대답해 주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의뢰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그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더러운 옷가지가 널브러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눈을 감았다. 창밖의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윤서아가 떠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정우의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다. 실직 후 그는 얼마 안 되는 예금과 간간히 하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텼다. 카드값 고지서는 산처럼 쌓였고 독촉 전화는 빗발쳤다. 관리비는 석 달이나 밀렸고 주차비 미납액도 2만 원이 넘었다. 관리 사무소 직원이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그때마다 태도는 험악해져 갔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새 아이가 마침내 비 오는 어느 날 밤 해방되었다는 점이었다. 미국에 있는 동생 한정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동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와이프가 여기서 애 낳았어. 아들이야. 근데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형이 데리고 있는 걔네 셋 좀 이쪽으로 보내줘. 여기서 보모 써서 키울게. 한정우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동생 놈은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처음에 애들을 떠맡길 때도 상해 한마디 없더니 데려가는 것도 통보 한 번이면 끝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 새 아이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더 이상 돌보고 싶지도 않았다.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한 해방이었다. 출국 수속을 밟던 날, 아이들은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정우는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허공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해방감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윤서아의 이름을 검색했다. 뉴스 기사들이 줄지어 떴다. 스위스 연합투자그룹 20억 유로 규모 국경 간 인수합병 완료. 아시아 태평양 총괄 윤서아 부사장 주도. 올해의 여성 금융 리더 톱10 윤서아 선정. 단독 스위스 연합투자그룹 차기 아시아 태평양 CEO 내정. 현 전략 부사장 윤서아 유력. 그는 기사를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사 내용, 그리고 사진 속의 눈부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흰색 정장을 입고 제네바의 회의실에 서 있었다. 등 뒤로는 통유리창 너머 호수와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표정은 몇 달 전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던 그 여자와는 딴판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을 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가십 전문 채널에 알림이 떴다. 제목은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한 의문의 아시아 여성. 프랑스 재벌 상속남과 손잡고 등장. 고화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레드카펫 위, 윤서아는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드레스 자락과 귓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플래시 세례를 받아 빛났다. 그리고 그녀의 팔짱을 낀 남자는 훤칠한 키의 유럽인이었다. 금발의 푸른 눈, 온화한 분위기가 귀족적인 태가 났다. 사진 아래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알렉산더 듀퐁, 프랑스 유서 깊은 기업 가문의 상속자. 두 사람은 수개월째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정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무엇 때문에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 질투, 후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감정. 그가 아는 건 단 하나였다. 사진 속 저 빛나는 여자가 한때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 자신이 함부로 대하고 집안일을 떠넘기고 무시하고 방치했던 바로 그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칸의 레드카펫 위에 서 있었고 그 곁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시골집에 내려간 시어머니 이순자도 그 뉴스를 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이웃의 신고로 읍내병원에 실려갔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녀는 악을 썼다. 그 나쁜 년. 분명 바람 피운 거야. 내가 고소할 거야. 아주 망신을 줘야 해. 한정우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엄마, 그가 나직이 말했다.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뭐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서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주었다. 법원 이혼 판결문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영어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의 맛은 샴페인과 같다. 날짜는 2024년 3월 15일. 윤서아가 서울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3일 뒤였다. 한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에게 화면을 들이밀었다. 떠나기 전에 이미 이혼 수속 다 밟아놨더라고. 엄마, 우리 이제 부부 아니야? 그날부터 남남이었다고. 이순자는 눈을 부릅뜨고 사진을 노려보았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그날 아침이 떠올랐다. 윤서아가 출근 복장을 하고 캐리어를 끈 채 마치 회사에 가듯 평온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 난 남인데. 그건 홧김의 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순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감히, 엄마,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한정우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서아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순간들, 어머니가 그녀를 하녀 부리듯 할 때 모른 척했던 순간들,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먹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순간들. 그는 몰랐던 게 아니다. 그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아내는 영원히 그렇게 순종적일 줄 알았다. 영원히 불평 없이 일하고
영원히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다. 그녀가 어느 날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일말의 미련도 없이 떠날 줄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정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윤서아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박씨 성을 가진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빈틈없이 유능해 보였다. 그녀는 한정우를 사무적으로 대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당시 소송 자료 사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정우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소장에는 원고, 윤서아, 피고, 한정우라고 적혀 있었고 청구 취지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부 공동재산 은닉 및 유용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과 주식 계좌 캡처 화면이 수북했다. 그 자료들은 지난 5년간 한정우가 윤서아 계좌의 돈을 자신의 주식 계좌로 이체해 투자한 내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비록 다 잃었을지언정 돈을 빼돌린 행위 자체는 명백했다.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다. 박 변호사가 페이지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결혼 3년 차 때 선생님께서 주식으로 수익이 났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아내분께 알리지 않으셨고요. 나중에 다시 잃으셨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 성립됩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법원은 이혼을 판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다. 궐석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출석하지 않으셔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상이라뇨?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요? 박 변호사가 금액을 불렀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한정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행통지서는 이미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습니다. 본가시죠?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미건조하게 덧붙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즉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도 고속열차도 못 타시고 호텔 투숙도 어려워집니다. 한정우는 비틀거리며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서울의 늦가을 거리에 찬 바람이 불었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 이행통지서는 지금 그의 시골 본가 우편함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가 차마 돌아가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곳에 1년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클럽에서 금융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검은 턱시도와 붉은 와인잔, 정재계 인사들이 어우러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행사장 밖에는 기자들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거물급 인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들 같았다. 오후 6시 정각,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행사장 앞 레드카펫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짙은 버건디 생매니큐어를 칠한 손이 차 문을 잡았다. 윤서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짙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쇄골 위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훤칠한 키,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눈매, 압도적인 분위기. 그녀는 1년 전보다 더 눈부셨고 더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윤 대표님, 여기 좀 봐주세요. 대표님, 이번 인수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기 아시아 태평양 CEO 내정설 사실입니까? 윤서아는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입가에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비서와 수행원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레드카펫을 가로질러 행사장 안으로 안내했다. 홀 안에는 투자자, 기업가,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 포럼의 메인 연사 중 한 명인 윤서아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교계를 우아하게 누볐다. 어떤 주제의 대화든 어떤 악수든 여유롭게 받아넘겼다. 지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만찬이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행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선생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세요. 나 윤서아 만나러 왔어. 비켜. 보안팀. 여기 무단 침입자 발생. 윤서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샴페인 잔 속의 액체가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 몇 명이 남자의 팔을 꺾어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서아,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 한 번만 만나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콧물이 뒤섞여 꽉 막힌 소리가 났다. 울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좌중의 대화가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윤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정우였다. 그의 몰골은 1년 전보다 더 처참했다. 머리는 떡이 져 엉망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스웨터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신발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캔버스화였는데 밑창이 다 닳아 양말 뒤꿈치가 보일 지경이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문가에 찌그러져 있으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목을 빼고 안쪽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군중 넘어 윤서아에게 닿았을 때 핏발선 눈동자가 번득였다. 서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발견한 듯 절박했다.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와 윤서아 사이를 오갔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윤서아의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대표님, 보안팀 시켜서 내보낼까요? 윤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문가에 널브러진 저 비참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아니, 죽은 물처럼 잠잠했다. 아니, 그녀가 손을 가볍게 들었다. 들여보내세요. 비서는 당황했지만 곧 지시를 따랐다. 보안 요원들이 손을 놓자 한정우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옷매무새는 엉망이고 표정은 비굴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의 물결 속에서 그는 지독한 이질감을 풍겼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윤서아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2미터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2미터는 우주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서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가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돌아와 줘.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부시게 빛나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이제 우리 일 신경 안 써. 지금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 너 괴롭힐 일 없어. 애 셋도 다 보냈어. 나 혼자 남았어.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해요. 나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밀어줄게. 내가 전업주부 할게. 빨래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다 할게. 제발 돌아만 와줘. 부탁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윤서아는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다. 5년 전 그도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달콤한 사랑을 속삭였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었다. 지금은 그녀가 허리를 굽혀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주위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정우야.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동자에 기대감이 차올랐다. 너 그거 아니?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한정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능력 없는 남자가 아내 덕 보고 사는 거? 그럴 수 있어. 윤서아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다.
서로 사랑만 한다면 남자가 셔터맨 하는 게 뭐 그리 흉이겠니? 그녀는 허리를 펴고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진짜 문제는 여자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내 엄마랑 합세해서 그 여자를 괴롭힌 거야. 그게 진짜 문제지.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한정우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윤서아는 이미 몸을 돌려 비서에게 말했다. 이분, 법원에 미납된 벌금이나 배상금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있으면 대납해드리고. 그녀는 클러치에서 수표 책을 꺼내 빠르게 펜을 놀렸다. 수표 한 장을 찢어 다시 한정우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충격으로 굳어버린 그의 손가락 사이에 수표를 끼워 넣었다. 이건 내가 법원에 갚아야 할 빚이야. 잘 챙겨. 그녀의 말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웠다. 괜히 감옥 갔다는 소식 들려서 내 기분 망치지 말고. 한정우는 손에 들린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1년 전 그 이행 통지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 금액이었다. 그가 1년 동안 무서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그 빚을 그녀는 종이 한 장으로 가볍게 해결해버렸다.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와 얽히는 것조차 귀찮기 때문이었다. 그는 갑자기 튀어올라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아, 내 말 좀 들어봐. 순식간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쪽 어깨를 짓눌렀다. 윤서아는 이미 사람들 틈으로 돌아가 있었다. 온화한 인상의 유럽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금발의 푸른 눈,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보았던 그 프랑스인 상속자 알렉산더 듀퐁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옅게 미소 지었다. 그저 지나간 사소한 일일 뿐. 그녀는 샴페인 잔을 다시 집어들고 그와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때마침 배경음악이 바뀌며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가요. 그녀가 알렉산더에게 말했다. 여긴 너무 시끄럽네요. 밀라노로 가서 오페라나 봐요. 알렉산더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윤서아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배경음악과 하나 되어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한정우는 여전히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채였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손에는 수표를 구겨쥔 채였다.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폐잔병 같은 몰골이었다. 윤서아는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원망도,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오직 모든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회장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유리문이 서서히 닫히며 안쪽의 모든 소란을 차단했다. 문 밖, 늦가을의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계단 아래에는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뒷문을 열었다. 윤서아는 허리를 숙여 차에 올랐다. 붉은 벨벳 드레스 자락이 마지막으로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알렉산더가 반대편으로 타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서울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비행기표는 준비해뒀어. 알렉산더가 말했다. 내일 아침 밀라노 직항이야. 라스칼라 극장에서 푸치니를 올린다더군. 당신이 좋아하잖아. 응. 윤서아는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해성 꼬리처럼 뒤로 밀려났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남겼다. 패기 넘치던 날들, 숨죽여 울던 밤들, 영원할 줄 알았던 온기, 그리고 끝내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진실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무슨 생각해?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냥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샴페인 맛을 생각하고 있었어. 알렉산더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고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차는 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백미러 속 서울의 윤곽이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밤의 끝자락으로 사라졌다. 윤서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엔드.